기자 수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4가지 키워드로 매주 시사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SGBS 기자들의 시선으로 세상을 들여다보는 라디오, 여기는 기자 수첩입니다. 저는 이번 주 진행의 아나운서 김승준입니다. 기나긴 탄핵 정국 끝에 21대 대선의 막이 올랐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하나둘씩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요. 지난 1일 노동절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 주 4.5일제에 이어 정년 연장 및 노란봉투법을 노동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중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오래전부터 노동계에서 꾸준히 입법을 제안해왔지만 아직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인데요. 지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두 차례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폐기됐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어떤 법이고 왜 시행되지 못했는지 법안의 연역과 그 쟁점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 그리고 노동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인데요.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현재 노동법상 사용자는 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제조업의 하청노동자라면 하청업체만이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임금이나 근무 환경을 결정하는 실질적인 권한은 대기업 본사나 원청이 쥐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노란봉투법은 이때 사용자의 정의를 확장하여 원청도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도록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파업할 수 있게 하자는 법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의 경우 파업 같은 쟁의 행위에 대해 회사가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남발하는 것을 막는 조항인데요. 기존에는 손해배상액을 조합원 전체가 책임지는 구조라 회사가 조합원들을 배상액에서 빼주겠다며 회유해 노조에서 이탈시키고 남은 조합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악습이 빈번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책임을 각자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게 함으로써 손해배상 소송이 노조 파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노란봉투법은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파업을 벌였던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이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약 47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자 한 시민이 언론사에 편지와 함께 47,000원을 보내대서 시작됐습니다. 과거 월급을 노란봉투에 담아주던 것에 착안한 캠페인은 가수 이효리가 동참하는 등 규모가 커졌고 그 물결이 정치권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여파로 2014년 시민단체 손잡고가 출범하면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과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이듬해 4월 은수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란봉투법이 처음으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첫 발의 당시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은 불법 행위까지 면책할 수 없고 민사법의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는데요. 결국 첫 발의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이 재발의됐지만 별다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노란봉투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자 노동계에선 드디어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것이라며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석수가 과반이 되던 21대 국회 시기까지도 최저임금 인상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우선순위에 밀려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수차례 비슷한 법안이 재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엔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경영계와 보수정당은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불법적인 파업까지도 면책해주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합니다. 이들은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는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어 노란봉투법이 기존 질서를 훼손하는 법이라고 주장하는데요. 하지만 노란봉투법 3조는 불법 행위의 무조건 면죄부를 주자는 게 아니라 회사의 부당 노동 행위로 인해 촉발된 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취지입니다.
노조가 존립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자는 겁니다. 시민단체 손잡고의 박래군 대표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할 정도까지 몰고 간 사용자들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노동자들한테만 책임을 묻겠다는 논리 자체는 공정하지도 못하고 상식적이지도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 대우조선 하청 파업이 잠자던 노란봉투법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던 하청 노동자들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이는 9년 전 쌍용차 노조가 받은 손해배상액 뒤에 0 하나가 더 붙은 금액이었습니다. 그해 8월 노란봉투법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때 발의된 개정안에 처음으로 사용자 개념 확대가 포함되면서 개정안의 핵심이 노조법 2, 3조 개정으로 모아졌고 하청 노동자와 원청의 단체 교섭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 역시 컸는데요. 사용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게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판례를 통해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관계로 한정하지 않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0년 대법원 판결인데요. 당시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가 폐업하며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원청인 현대중공업의 부당 노동 행위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에 23년 1월 택배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절한 CJ 대한통운에게 사용자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판결까지 나오면서 쌍용자동차 판결이 원청이 꼭 단체 교섭을 해야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던 재계와 여당의 반론은 힘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발의된 노란봉투법은 2023년 2월 야당 단독으로 국회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뒤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까지 통과하며 입법 직전에 다가섰습니다. 그러나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초기 목표가 완전히 담기지 못한 채로 통과돼 노동계에선 아쉬움의 목소리가 컸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 끝에 최종 폐기됐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일부 규정을 강화하고 보완해 법안을 재발의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례 없는 거부권 남발로 입법은 또다시 좌절됐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노란봉투법에는 해고자, 실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 활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올해 2월 범야권 의원들과 양대 노총, 노조법 개정운동본부가 더욱 두터워진 노란봉투법을 들고 또다시 국회문을 두드렸습니다. 지난 노동절 이재명 후보는 서울 종로구의 포장마차에서 배달라이더, 택배기사들 등 비전형 노동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노동 사각지대를 보호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노동기본권 보장은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등장하지만 정작 집권 후에는 정책으로 실현되지 못한 채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조기 대선과 무관하게 노란봉투법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우리 사회의 큰 과제이기에 하루빨리 여야 합의를 통해 노조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처음 행사하기 11일 전 10년 전 4만 7천 원과 함께 편지를 보낸 시민은 해당 언론사에 다시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수신자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시작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도 아니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대립도 아니었습니다. 내 이웃이 고통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더 정의로웠으면 하는 마음, 돈 때문에 누군가 더 죽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모여 만들어진 법이 노란봉투법입니다. 품위 있는 시민으로 살기 위한 복지이고 민생입니다. 기자수첩, 지금까지 제작 이지우, 기술 조효진, 진행의 김승준이었습니다. SGBS
여기는 여러분의 서강 방송입니다.